제가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의 관계 또는 단순히 아이들과 엄마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나와 관계를 가지는 많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왕 태어난 이상 뭐 목적은 다 달라요. 뭐 내가 예를 들어 날씬해지고 싶다. 뭐 우리 애가 좋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소망의 그 근원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결국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뭐 언어는 다를지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 행복하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살고 또 내가 가족과 함께 살고 또 이웃과 함께 살면 좋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데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뭐 행복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요즘은 또 그 심리학 분야에서도 늘 트렌드가 바뀌죠. 오래전까지는 그 고전 심리학이라고 해서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심리학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주로 뭐 꿈의 해석 또는 이제 어린 시절의 뭐 이런저런 성장 과정에서 오는 이 정서적 충격,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 비관적으로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이트로 시작된 고전 심리학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아놀드라는 분이 있어요.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칼 융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아놀드라는 사람의 심리학 그 연구 방법, 이게 이제 아놀드 심리학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아놀드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대변되듯이 꼭 남 의식할 것 없이 이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미움을 받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심리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심리학이 뭔가 하면 제가 제 강의를 통해서 자주 소개하는데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긍정 심리학이라는 또 심리학의 한그 장르가 있어요. 긍정 심리학이 이제 그 대두된 것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당장은 그 긍정 심리학을 처음 주장한 학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프리드만인가 뭐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 전미 심리학자 대회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 심리학자들이 너무 지금 인간의 부정적 정서에만 주목했다. 그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꿈이니 트라우마니 뭐 이런 어린 시절에 뭐 내면 아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부정적인 정서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그죠? 심리학이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 일반 시민들에게.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기로는 그거 말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인간의 부정적 정서에만 주목하지 말고 긍정적 정서에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근데 심리학에 새로운 유파가 생겼어요. 이걸 뭐 긍정심리학이라고 불러요. 그게 우리나라에 수입돼 들어오면서 이 긍정심리학을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한 곳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부설 행복연구센터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 부설 행복연구센터의 소장이 최인철 교수라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강의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비교적 젊은 소장학자인데 그 프리드만인가 하는 이 긍정심리학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는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라.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렸죠.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어. 우리는 당연히 학교 간다고 생각하죠. 그럼 감사가 너희 당연히 가는 거니까 남들도 다 가고 우리 애도 당연히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를 가는 건 너무 특별한 일이야. 너무 기특하고 장하고 대견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아이한테 칭찬이 막 쏟아진다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학교를 못 다녀봐가지고 우리 애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만 보는데도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 내가 자주 했죠.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내가 막 사진 찍고 싶었다니까. 나는 중고등학교 못 다녔잖아요. 공장에 다니면서 막 겨우겨우 뭐 검정고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 아이가 교복 입고 현관문을 나서 난 진짜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 그리고 실제로 사진 찍으려고 시도를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애가 손 한번 치내다 하면서 막 사춘기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사진을 못 남겼거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내게는 너무 감사하고 기특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학교를 가는 행위는 같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니까. 이제 이게 행복 심리학, 긍정 심리학의 이제 그 접근 방식이에요. 이거 말고도 있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해진대.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있더라. 뭐 하여튼 교과서도 나왔다니까. 긍정 심리학에서 행복 교과서는 책을 냈어. 이 서울대학교 이 행복연구센터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어디 수도권인가 어디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도 썼다니까. 그 교과서 이름이 책 이름이 행복 교과서예요. 행복 교과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옛날에 어린이 서점에서 여기 말고 호세오치라는 어린이 서점 문 닫기 전에 거기서 한 학기 동안 그 행복 심리학을 교재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긍정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라. 그래서 이 긍정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대. 그래가지고 여기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연구소 가면 제가 긍정 심리학 결과를 낸 이 세상 모든 행복 이런 책도 있어요. 이건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가 이분이 세계 100대 심리학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어. 어떤 경우에 당신은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그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우리는 전 세계 100대 심리학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걸 다 받았어. 그거 가지고 책을 냈어. 이 세상 모든 행복이라는 책. 그런 거 다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나도 행복해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내 주변에 전부 울상이고 막 신세 한탄하고 이런 사람만 주변에 많이 모여 있으면 나도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동네 아줌마들 만나도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동네 아줌마를 만나면 듣고 나면 나도 이상하게 돌아서 짜증난다니까. 근데 내 주변에 항상 감사하고 막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상대적으로 행복해진다. 여기 행복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관계에 있어요. 그전에는 저는 행복이 어떤 조건이 완성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말로 하면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면 행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며느리들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조건이 완성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또 우리 아이가 뭐 1등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나. 또는 남편이 좀 친절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부 조건과 뭐 형편과 처지가 바뀌면 단가세방에서 내 집을 마련하면 그죠? 그러니까 조건과 형편과 처지가 바뀌고 조건이 완성되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어. 돈이 10억 이상 있으면 행복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잘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데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반에서 1등 하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 아니거든. 저는 이거 직접 해봤어. 우리 왜 공부 잘했잖아. 그래? 공부 잘하면 감사하고 기뻐. 기분 좋아. 맞아요.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주는 기쁨은 잠시예요. 예를 들어 1등을 했잖아? 그럼 우리 애가 늘 1등해? 1등에 익숙해져. 별로 감사 안 해. 별로 안 기뻐. 오히려 2등하면 절망한다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이 행복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 시상식 사진을 딱 촬영해가지고 여러 시상식 장면을 보여줘. 거기 보면 이상하잖아요. 금메달 딴 사람은 제일 활짝 웃고 있어. 그 다음 활짝 웃고 있는 애 누군 줄 알아요? 은메달 딴 애가 아니고 동메달 딴 애야. 무슨 잘 알겠어요? 은메달 딴 애는 방금 결승전 해가지고 금메달한테 졌어. 기분 더럽게 나쁜 거야. 근데 동메달은 3, 4위전 해가지고 3, 4위전 안 하고 뭐 공동금 메달도 있지만 대부분 3, 4위전 해가지고 메달 못 딸 뻔 하다가 동메달이라도 땄어. 그래가지고 활짝 웃는다니까?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더 높은 거잖아. 더 잘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올림픽 시상식 사진을 보면 은메달 딴 애들이 다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다가 갑자기 전교 1등에서 밀려나봐. 차라리 전교 10등 하다가 전교 20등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하고 힘들어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까지 형평과 조건이 완성되면, 그죠? 뭐 처지가 개선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애가 반에서 1등 했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속으로는 너네는 1등 해봤으니까 네가 그따구로 말하지. 우리 애도 한 1등 해보고 나서 한 말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이게 답이 없는 거죠. 먼저 그 과정을 거쳐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잘 듣고 내가 소화하면 나는 꼭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좀 괜찮은 거죠. 비약할 수 있어. 근데 꼭 내가 다 해봐야 돼? 그러면 이제 몸으로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행복은 형편과 처지가 바뀐다고 오는 게 아니고 또 조건이 완성되거나 뭐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살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처음에 우리 신혼 때 우리 와이프가 결혼하면서 냉장고를 하나 사왔다니까. 냉장고 요만한 거 있잖아요. 이게 몇 리터? 250리터? 막 하여튼 반토막 냉장고 옛날에 있었어. 요즘은 없죠. 요즘 젊은 엄마들 모를 거야. 우리 와이프하고 내하고 결혼할 때 벌써 30년이 넘었네. 그죠? 그때는 신혼 살림 혼수가 반토막 냉장고였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항상 하는 말이 냉장고가 컸으면 좋겠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냉장고 작으니까 당신 반찬도 못 들어가고 뭐 맨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막 뭐 우겨가지고 냉장고를 키 큰 걸 샀어요. 500 몇십 리터짜리 냉장고를 샀어. 그런데도 반토막 냉장고일 때하고 키 큰 냉장고 있을 때하고 똑같아. 내 먹을 반찬 없는 건 똑같더라고. 자, 그러니까 나중에 또 우리 와이프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냉장고가 좁아서 김치를 넣어 놓으니까 당신 먹을 반찬을 해가 넣을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치 냉장고가 따로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라. 이 양문형 냉장고가 필요하대. 그 키는 크지만 이게 위에 냉동실하고 밑에 냉장실하고 이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양문형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훨씬 수납 공간이 넓고 뭐저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유명한 지페를 샀잖아. 제가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죠. 난 지펠이 독일 냉장고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지펠 냉장고에 뭐 얼음이 잘 안 얼어가지고 내가 잠수내에서 내가 활동했다고 했죠. 잠수내에다가 아줌마한테 물어봤어. 우리 냉장고 지펠인데 이거 독일제 같은데요? 하면서 얼음이 안 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서 어떻게 AS를 받죠? 하니까 아줌마들이 막 웃으면서 댓글 달았어. 그거 지펠 하는 거 그거 독일 게 아니고 삼성 거예요. 하면서 그 정도 제가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지펠 양문형 냉장고를 샀어. 반토막일 때나 키 큰 냉장고일 때나 양문형 냉장고일 때나 똑같이 내 먹을 반찬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투덜댔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이제 김치를 넣고 뭐 이런 일하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가 드디어 우리가 또 김치를 샀어. 김치 냉장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김치하고 쌀 같은 걸 이제 여기 넣더라고. 김치에다가. 그런데 내가 와이프 없을 때 밥 차려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여전히 뭐 냄비가 좀 들어있어. 뚜껑을 열어보면 전부 곰팡이 피어있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도 그 두려워가지고 냉장고 열고 그 냄비를 뚜껑을 못 연다니까. 우리 와이프는 이제 지가 학교 교사한다고 바쁘다고 핑계가 그런지 뭐 하여튼 냉장고에 뭐 지대는 보관한다고 왜 남은 국이나 찌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다 뚜껑 열어보면 곰팡이 피어있어. 여전히 내가 먹을 반찬 없어.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벌써 10년 전 이야기지만 새로운 아파트 입주하게 됐어요. 지금 사는 상해화성 파크들이 막 입주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빌트인 냉장고를 주더라. LG 김치떡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것도 김치 냉장고야. 자, 우리 애는 서울로 대학 가고 없어. 내하고 와이프하고 둘이 살아. 노인 둘이 사는데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에다 김치 냉장고 2개나 있어요. 내 먹을 반찬이 또 새로 생겼지 싶죠. 똑같은 거라. 이상해.
분명히 냉장고가 커지고 용량이 많아지면 삶이 개선될 거라고 남편의 반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 이건 내가 삶으로 경험한 거야. 형편이 점점 나아졌죠. 냉장고라는 환경은 점점 좋아졌어. 근데 내 먹을 반찬은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이거 우리 집사는 뭐 요리 솜씨 문제지. 그죠? 아니면 까다로운 내 입 문제지. 냉장고 문제가 아닌 거야 사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두면 종 부리고 싶다. 이런 속담 네이버 검색해 보라니까. 말 두면 종 부리고 싶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왜 이런 속담이 나왔는가 하면 옛날에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랬겠죠. 집신 신고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 어디 뭐 서울 가려고 하면 집신 몇 컬레를 준비해 가야 되고 따라서 못 신으니까. 아니 춥냐 근데. 아니 오늘 더운 날씨 맞나? 아니 켜놔야 될 것 같은데 내만 아니 끄지 마요 듣는 분들도 불편하지. 내가 갑자기 춥다고 느껴져요. 몸이 안 좋은가 봐요. 너무 일찍 일어나. 하여튼 말 두면 종 부리고 싶다 이런 속담인데 집이 신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불편한 조선시대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집신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다리가 안 아파도 되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편리한 게 뭐예요?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럼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생겼어. 말이 생기면 이놈의 말을 관리하는데 또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안장 갈아줘야 되죠. 털 빗겨줘야 되죠. 여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할 뭐가 필요해요? 종이 한 마리 있어서 종 한 마리 아니라 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 두면 종 부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서 종을 하나 구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종이 세경 달라고 하네. 요즘 말로 임금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이 있으면 좋겠다. 말 생겼어? 여러 가지 성가신 많은 일들이 생겨? 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종이 또 하나 생겼어? 그럼 어떻게 종에게 월급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돈이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환경과 조건이 나아진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에 적응하고 더 나은 환경을 사람들은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가 바뀐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살아보면 금방 아는데 우리가 바보처럼 또 우리가 해봤던 실패를 되풀이하려고 하는 거야. 환경이 나아지면 행복할 거야. 우리의 성적이 높아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정말 못된 농담을 했지만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좀 행복할 거야. 시어머니 살아계시면 잔소리 계속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또 이 고부간의 갈등은 하나님이 와도 못 말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각하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우리 집도 그랬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행복할 것 같잖아. 그게 또 아니라 나는 그런 엄마들 많이 봤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하던 시할아버지 그 케어를 누가 해야 돼 이제? 며느리가 해야 돼. 그래가 또 없는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주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건 뭔가 하면요. 대부분이 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환경이나 형편과 처지에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거든. 그래가지고 좋은 아파트에서 적응하지만 제가 결혼했을 때 당가세방에 살았거든요. 당가세방에서도 그죠? 살았다니까.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정말 비산동 슬럼가에서 막 연탄 깨서 몇 번 마셔서 죽을 뻔한 지 몇 번 있거든. 내 기억이 선명해. 연탄에서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해가 나와가 막 김치국물 마시고 있잖아요. 찬바람 쐬고 이런 적도 몇 번 있어.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 불행했다 생각을 못 했다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